저희 조코피TV는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신차 검수부터 장기 렌트 리스까지 모빌리티 서비스의 정수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주 뜨거운 목요일입니다. 날씨가 많이 덥네요. 자, 오늘은 지금으로부터 딱 1년 전 2024년 오프시즌 여러 팀들이 내린 선택이 있죠. 오프시즌 트레이드도 있었고 FA 계약도 있었는데 미드시즌 말고 2024년 오프시즌 1년 전에 여러 팀들이 내린 선택에 대해서 한번 복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 오프시즌 트레이드 가장 뒤늦게 빅딜이 일어났지만 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었던 뉴욕과 미네소타 샬럿의 삼각 트레이드였죠. 사실상 샬럿은 제3자 퍼실리테이터의 입장이었고 뉴욕과 미네소타가 주요 골자였습니다. 자, 뉴욕은 카렌서니 타운스와 제임스 나지를 받아옵니다. 그리고 미네소타가 줄리어스 랜들, 단테 디빈첸조, 베이츠 디옵, 그리고 2025년 1라운드 픽을 거머쥐게 되고요. 샬럿은 찰리 브라운 주니어, 데이컨 제프리스, 듀안 워싱턴 주니어 2라운드 픽 3장, 그리고 현금 7.2밀을 받습니다. 카렌서니 타운스, 그리고 줄리어스 랜들, 단테 디빈첸조의 트레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뉴욕 닉스는 패트릭 유잉 이후에 가장 뛰어난 공격형 빅맨을 얻게 됩니다. 바로 카렌서니 타운스인데 그 타운스 효과를 톡톡히 봤죠. 랜들과 디빈첸조가 떠난 빈자리가 아쉽긴 했지만 곧바로 팀에 녹아들면서 뉴욕 닉스는 51승 31패로 승률 62.2%, 동부 컨퍼런스 전체 3번 시드를 차지합니다. 클리블랜드와 보스턴에 의해서 3위였고요. 그리고 25년 만에 컨퍼런스 결승에 진출합니다. 보스턴을 꺾었죠. 자, 이거는 2000년 이후에 처음이었고, 자, 그랬기 때문에 카렌서니 타운스의 트레이드는 첫해 당연히 실패는 아니고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직전 시즌에는 2라운드 탈락했으니까 한 단계 더 높아진 거죠. 그리고 카렌서니 타운스는 당연히 평균 더블 기록하면서 서드팀에 선정이 됐었고요. 그리고 올 NBA 팀에 뽑힌 건 2022년 이후에 처음이었습니다. 자, 미네소타도 괜찮았습니다. 미네소타 역시도 물론 카렌서니 타운스라는 프랜차이즈 스타가 떠나긴 했습니다만 줄리어스 랜들이 곧바로 팀에 녹아들었고, 디빈첸조는 사실 시즌 내내 좀 기복은 심했습니다. 자, 하지만 49승 33패로 서부 컨퍼런스 6번 시드를 차지했고, 그리고 LA 레이커스에 이어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까지 꺾으면서 2년 연속 컨퍼런스 결승에 진출합니다. 자, 물론 OKC에게 5경기 만에 패하긴 합니다만, 자, 그래도 미네소타 입장에서도 셀러리 캡에 숨통이 텄고요. 네, 그리고 그 결과 나즈리드와 줄리어스 랜들을 이번 2025년 여름에 잡을 수 있는 기반이 됐었죠. 타운스가 있었더라면 아마도 나즈리드 못 잡았을 거예요. 네, 그런데 타운스가 있을 때와 최종 성과는 똑같고, 그리고 셀러리에 숨통이 튀었다면 성공적인 서로 윈윈하는 딜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 OKC와 시카고 불스의 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OKC가 알렉스 카루소를 받아주는 대가로 시카고에 조시 기디를 내주는 드래프트 픽이 오가지 않은 딜을 단행했죠. 자, OKC는 알렉스 카루소의 수비력을 등에 업고 서부 컨퍼런스 1번 시드를 차지합니다. 68승 14패, 승률 83%, 창단 처음으로 NBA 파이널 우승을 차지하는 기쁨까지 맛봤고요. 그리고 카루소 효과를 또 잘 누리면서 디펜시브 레이팅도 전체 1위였습니다. 우승한 팀 가운데 1977년에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에 이어서 두 번째 최연소 팀인데 수비 레이팅 1위, 아주 의미하는 바가 크죠. 그리고 카루소는 트레이드 이후에 4년 81밀의 연장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 연장 계약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연평균 20밀이니까 나중에 만약에 샐러리를 재디자인해야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트레이드 칩으로도 쓰일 수가 있고, 곧바로 또 연장 계약을 단행하면서 카루소가 팀에 소속감을 갖고 연속성을 또 가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OKC는 마련해 줬습니다. 자, 시카고 불스는 늘 그렇듯이 상당히 애매한 그런 스탠스였죠. 동부 컨퍼런스 10위, 39승 43패. 경기장은 계속 매진됐지만 시카고는 계속 플레이오프 진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 와중에 이 조시 기디의 후반기 성적은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무려 21.2득점에 10.7리바운드, 9.3어시스트. 루카 돈치치 뺨치는 성적이죠. 그리고 약점이었던 3점도 후반기 들어서는 무려 45.7%였습니다. 후반기의 성적만 놓고 보자면 야, 이거 시카고는 무조건 기디 잡아야 된다. 기디와 코비 화이트가 팀을 이기게 만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텐데, 그로부터 1년 이후 2025년 오프시즌 내내
조시 기디와 시카고는 연장 계약을 놓고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연평균 금액 차이가 10mm니까 이 간극이 쉽게 줄어들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뭐 극적으로 또 협의를 할 수는 있겠지만 기디는 기디대로 마음이 상하고 또 시카고는 시카고대로 좀 찝찝한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후반기 기록만 놓고 본다면 조시 기디에게 30mm를 주는 게 전혀 아깝지 않은데 뭐 구단은 또 구단의 상황이 있으니까요.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2024년 여름에 있었던 일, 바로 필라델피아의 폴 조지 FA 영입이었죠. 폴 조지는 결국 LA 클리퍼스로부터 맥스 계약 제안을 받지 못했고 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트레이드를 원했지만 클리퍼스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FA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2024년 여름에 필라델피아가 딱히 경쟁이 붙지 않았던 폴 조지에게 무려 4년 212밀에 달하는 맥스 계약을 던집니다. 이때도 굉장히 우려스러운 시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필라델피아는 자신있게 폴 조지를 영입했는데 결과는 처참했죠. 폴 조지를 FA로 잘못 영입해서만 아니라 여러가지 악재가 겹쳤는데 폴 조지는 FA 직전 시즌이었던 23-24 시즌 때 74경기 출전, 하지만 큰돈 받자마자 41경기, 출석률 50%로 떨어졌고요. 설상가상으로 이번 2025년 여름에 무릎 수술 받으면서 2호 1루 시즌 초반 결장할 예정입니다. 자, 지난 시즌 내내 주축 선수들의 줄부상이 이어졌었고 결국에는 폴 조지의 나이가 1990년생이니까 나이도 많고 부상도 잦고 효율도 떨어지고, 자, 그에 따라서 트레이드마저 불가능한 손꼽히는 악성 계약자가 됐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물론 자레드 맥케인이라든지 또 이번 드래프트를 통해서 VJ 에스컴을 뽑긴 했습니다만 폴 조지 영입만 놓고 본다면 이보다 더 최악일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뉴올리언스와 애틀란타의 트레이드 빼놓을 수 없습니다. 뉴올리언스가 디존테 머레이를 받아오는 대가로 애틀란타의 레리 낸스 주니어, 다이슨 데니얼스 1라운드 픽 2장을 줍니다. 자, 뉴올리언스는 서부 컨퍼런스 14위였어요. 디존테 머레이가 CJ 맥컬럼과 함께 백코트를 이끌면서 좋은 활약 펼치길 바랬습니다만 결과는 21승 61패, 서부 컨퍼런스 꼴찌에서 두 번째, 승률 25%대. 시즌 초반부터 주전들이 번갈아 아웃됐죠. 트레이 머피 3세, 자이언 윌리엄슨, 호세 알바라도 쉴 새 없이 다칩니다. 부상 변동으로 전락했고요. 결국 머레이마저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부상으로 인해서 시즌 아웃됐습니다. 자, 반면에 애틀란타는 좀 희망을 봤죠. 네,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는 동부 컨퍼런스 9위였고요. 40승 42패, 5할 승률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다이슨 데니얼스가 정말 급성장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죠. MIP, 기량 발전상 수상했고요. 스틸 1위, 그 다음에 MIP 여기에 수비 퍼스트 팀, 그 다음에 올해의 수비수 디포이 2위였어요. 그리고 나서 뉴올리언스 친정에 한마디 남기죠. 뉴올리언스는 저주받은 곳이다. 완전히 펠리컨스 팬들을 부글부글 끓게 만듭니다. 자, 하지만 애틀란타는 효과를 제대로 누렸죠. 이 다이슨 데니얼스 효과 때문에 팀 수비의 지표가 향상됐습니다. 23-24 시즌 수비 레이팅이 27위였는데 24-25 시즌은 수비 레이팅이 19위였으니까 그래도 장족의 발전이죠. 중하위권이라 하더라도. 트레이 영의 수비 약점을 이 다이슨 데니얼스가 굉장히 잘 메워줬고 또 공격에서도 이 다이슨 데니얼스가 아주 큰 폭의 발전을 거듭하면서 애틀란타의 중심 선수로 섰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즌 비교적 블록버스터였죠. 샬럿과 댈러스, 골든스테이트 간의 삼각 딜이 있었습니다. 자, 샬럿은 조시 그린, 레지 잭슨 2라운드 픽 2장을 받아오는 대가로 댈러스는 클레이 탐슨과 2라운드 픽을 받아왔고요. 골든스테이트는 버디 힐드, 카일 앤더슨 2라운드 픽 2장을 거머쥡니다. 사실 샬럿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퍼실리테이터로 참여를 했다고 했는데 샬럿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지난 시즌도 굉장히 부진했었고 댈러스는 클레이 탐슨을 데려오면서 대권 도전에 나섭니다. 자, 하지만 여러가지 악재가 겹쳤고 트레이드까지 나오면서 결국에는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합니다. 서부 컨퍼런스 10위, 39승 43패, 5할 승률을 달성하지 못했지만 결국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하면서 시카고 불스와의 타이브레이크에서 승리를 했고 그 결과 쿠퍼 플래그를 데려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루카 돈치치 부상 이탈 전까지 공격 레이팅은 전체 4위였어요. 그리고 클레이 탐슨은 볼륨, 효율과는 별개로 댈러스의 주축 슈터로 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클레이 탐슨의 몸값이 15밀 정도니까 진짜 풀 미드 레벨 익셉션 수준이에요. 14.1밀 수준이기 때문에 지난 시즌의 클레이 탐슨의 계약이나 활약이 악성이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자, 반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댈러스보다는 성적이 좋았습니다. 서부 컨퍼런스 7위, 48승 34패,
지미 버틀러 효과가 굉장히 컸었지만 초반에 이를 지탱해준 선수들은 바로 버디 힐드와 또 벤치 멤버들이었죠. 이 버디 힐드는 시즌 초반 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상위권 도약을 견인했었고요. 카일 앤더슨은 활약상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즌 도중에 마이애미 히트로 트레이드가 되죠. 자, 샬럿과 댈러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세 팀 모두 다 커다란 손해도 없었고 커다란 이득도 없었지만 이 버디 힐드가 골든스테이트에서 굉장히 잘 녹아들었고 또 지미 버틀러의 베스트 프렌드가 된 부분은 또 상당히 주목할 만합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세크라멘토, 샌안토니오, 시카고의 역시나 삼각 딜입니다. 세크라멘토 같은 경우에는 서부 컨퍼런스 9위를 차지했죠. 40승 42패 48.8%의 승률. 건재를 과시한 드로저는 총 77경기에 출전을 해서 평균 20득점 이상을 올렸고요. 몸값도 평균 20밀대니까 굉장히 활약상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가성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플레인 토너먼트에서 33득점을 올렸지만 결국 소속팀은 또다시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합니다. 디에런 팍스도 떠났고 타이리스 할리버튼은 그 전에 나갔고 데이비언 미첼도 결국에는 토론토 랩터스에 이어서 마이애미에서 뛰고 있는데 이 세크라멘토는 제대로 된 볼핸들러가 없었어요. 네, 그리고 시즌 도중 트레이드를 통해서 잭 라빈을 데려오면서 약간은 세크라멘토 불스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결국 망이었죠. 자, 그리고 샌안토니오 스퍼스입니다. 샌안토니오 스퍼스는 서부 컨퍼런스 13위 34승 48패니까 23-24 시즌 대비 아주 크게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해리슨 반즈는 특유의 근면함을 앞세워서 82경기 다 출전을 했고 놀랍게도 3년 연속 82경기 다 뛰었습니다. 그리고 커리어 통산 5번째 전경기 출전이었고요. 이 샌안토니오 연건들의 성장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왜냐하면 해리슨 반즈가 이기적이거나 혹은 라커룸에서 분란을 일으키거나 혹은 내가 볼에 대한 소유, 그 다음에 욕심이 많아서 연건들의 성장을 방해하는 유형이 아니죠. 그러면서 또 잠재력도 잘 견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 두아르테를 데려왔지만 두아르테는 참 인디애나 페이서스에서 NBA 입성했을 때의 그 기대감에 비하면 사실상 기대감은 사라졌고 이제는 NBA를 떠난 상태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워싱턴과 포틀랜드입니다. 자, 워싱턴은 말콤 브록던 2014년 1라운드 14번 픽, 2029년 1라 픽 1장, 그리고 2라운드 픽 2장을 받아오는 대가로 포틀랜드에 데니 아브디아를 내줍니다. 이 데니 아브디아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출신으로서 토털 패키지죠. 굉장히 과소평가받고 있는 선수고 워싱턴에서 뛰어서 그렇지 만약에 위닝팀에서 뛴다면 이 아브디아의 주가는 아마 더 올라갔을 거예요. 자, 워싱턴은 브록던 데려왔지만 브록던 거의 뛰지 못했고요. 대신에 워싱턴이 이 딜을 한 이유는 이 마이클 윙어, 전 OKC에서 구단 수뇌부를 담당하던 이 양반이 OKC처럼 픽을 쌓아놓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데니 아브디아를 굉장히 미련 없이 빨리 보냈죠. 자, 그러면서 동부 컨퍼런스 15위 아브디아가 빠지니까 전력은 더 약해지는 거 명확하고요. 18승 64패. 브록돈은 늘 그렇듯 출석률 엉망입니다. 부상으로 24경기 출전에 그쳤고요. 출전 경기 및 출전 시간, 개인 기록 등 대부분의 숫자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자, 반면 포틀랜드는 장족의 발전을 거듭했고 아브디아 효과도 봤죠. 서부 컨퍼런스 12위는 초라할 수 있지만 36승 46패. 전년 대비 굉장히 승률이 큰 폭으로 올랐고요. 그리고 데니 아브디아는 포틀랜드의 주축 선수로 자리매김합니다. 제레미 그랜트 진짜 고비용 저효율이죠. 거기에다가 스쿠 앤더슨은 아직까지 발전이 필요하죠. 네, 그리고 앰퍼니 사이먼스는 블랙홀이죠. 어떻게 본다면 연건들이 성장하기가 참 척박한 땅이 포틀랜드인데 포틀랜드의 주력 선수로 자리매김을 했고 처음부터 잘한 건 아니었습니다. 전반기는 완전히 죽었죠. 그런데 후반기 들어서 23.3득점, 무려 9.7리바운드, 5.2 어시스트, 3점이 41.7%. 후반기만 놓고 보자면 토털 패키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죽은 볼도 처리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샷 크리에이터이기도 하고요. 또 어시스트 개수에서 알 수 있듯이 어느 정도의 퍼실리테이터 역할도 합니다. 포틀랜드의 다음 시즌 핵심 멤버 가운데 하나가 데니 아브디아이기 때문에 워싱턴은 픽을 모아놓기를 원했고 또 아브디아 자리에 또 다른 연관들이 있기 때문에 아브디아를 내보낸 선택도 이해가 갔고요. 포틀랜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디아 효과를 곧바로 누리면서 이 딜 역시도 서로가 윈윈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 지금으로부터 딱 1년 전 2024년 여름에 단행했던 트레이드와 FA 계약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기억에 남는 미드 시즌이 아니라 오프 시즌 때 나왔던 1년 전 움직임 생각나시는 대로 적어주시면 감사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조코비TV의 조현일이었고요. 저는 다음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